안녕하세요, 축진망입니다. 잠시 후 펼쳐지는 요르단과의 월드컵 예선.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2대0으로 진 만큼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 좀 복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경기 전에 살펴볼 포인트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B조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와 요르단은 1승 1무로 승점 4점에 득실차까지 똑같습니다. 하지만 요르단이 다득점에서 앞서 있어서 현재 조 1위, 우리나라는 조 2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진정한 조 1위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요르단의 최근 흐름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게 지난 아시안컵 결승입니다. 올해 겨울에 카타르에게 결승전에서 진 이후로 요르단은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습니다. 파키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이런 팀들을 거치면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고 이제 우리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흐름 역시 아시안컵 이후로는 패배가 없는데요.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에게 2대0으로 진 이후에 태국,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 팔레스타인, 오만까지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는 양 팀의 최고 스타가 빠진다는 점에서 지난 아시안컵과 조금은 다른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는 이번 국가대표 명단에 발탁됐다가 부상으로 중간에 낙마하였고, 요르단의 최고 공격수 알타말이라는 선수는 일단 대표팀 명단에 들어있지만 9월부터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예상 라인업은 어떻게 될까요? 여태까지의 라인업과 제 생각을 더해서 홍명보 감독이라면 어떻게 라인업을 짤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골키퍼는 조현우입니다. 물론 김승규가 복귀하긴 했지만 일단 홍명보 체제에서 계속 조현우가 뛰어왔기 때문에 저는 한번 조현우로 예상을 해보고요. 김승규여도 전혀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백을 보면 서령우, 김민재, 정승현, 황문기를 예상해봤는데요. 일단 서령우와 김민재는 무조건 포백 안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김민재의 짝자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지난 오만전에서 선발로 나왔던 정승현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오른쪽 풀백에는 황문기를 예상해봤고, 혹시나 서령우가 오른쪽으로 간다면 왼쪽에 이명재를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삼선입니다. 삼선은 황인범과 박용우로 예상됩니다. 일단 황인범은 무조건 고정이라고 보고요. 황인범의 짝이 누가 될지가 중요한데 박용우, 백승호, 홍현석, 권혁규 이런 선수들이 짝을 맡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 라인업과 비교해보면 박용우가 가장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선은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으로 예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3명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엄지성, 배준호, 이동경의 교체 투입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원톱은 주민규로 예상해봤습니다. 일단 현재 흐름 자체는 오영규가 되게 유럽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영규 선발도 고려해볼 수는 있겠지만, 울산에서 홍명보 감독과 같이 호흡을 맞췄던 주민규가 일단은 선발 명단으로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 라인업으로 어떤 전술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홍명보 감독의 후방 빌드업은 라볼피아나라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아마도 박용우가 김민재와 정승현 사이로 내려가서 공을 받아줄 예정이고요. 그랬을 때 양쪽 풀백은 넓게 벌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선발 출전한 이재성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수행할 겁니다.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가장 걱정됐던 건 역시나 라인 사이의 간격이죠. 박용훈가 내려갔을 때 황인범과 이재성이 수비라인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결국에는 사이드 쪽으로 공을 돌려서 나가는 U자 빌드업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U자 빌드업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빈도가 너무 늘어난다면 상대에게는 더 막을 시간을 주는 게 되겠죠. 지난 아시안컵에서 가져온 장면인데요. 요르단과의 경기 장면입니다. 지금도 측면 쪽에서 박용우가 공을 잡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 선수들 6명은 앞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박용우와 간격이 꽤나 벌어져 있죠. 박용우는 이 공을 받고 앞쪽으로 전진을 하는데 자신의 앞쪽에 있는 3명의 요르단 선수를 극복해야 합니다. 결국엔 박용우가 다른 선수에게 공을 전달하기 전에 둘러싸이면서 압박당하면서 상대에게 역습을 내주죠. 게다가 우리는 앞쪽에 많은 선수를 배치해놨으므로 더 위험한 역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라볼피아나 빌드업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 박용우가 내려가서 빌드업할 때 선수들이 공을 받아줄 수 있는 적절한 강도를 유지해야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역시 지난 요르단과의 경기 후반전에 나온 장면인데요. 공을 잡은 박용우와 선수들 간의 간격이 너무 넓습니다. 특히나 요르단에게 이런 걸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요르단이 역습 과정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전개할 줄 아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넓은 간격 속에서 박용우가 결국 제 시간에 공을 방출하지 못하면 상대에게 뺏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는 역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그때 우리나라가 문제를 일으켰던 게 중원에서의 피지컬 싸움이에요. 요르단은 빌드업 자체가 좀 굵직굵직한 느낌이 많습니다. 골키퍼나 뒤쪽에서 전방쪽으로 보고 롱킥을 넣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떨어진 공을 피지컬로 승부 보는 스타일인데요. 우리나라의 중원이 황인범, 이재성, 이강인 뭐 이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피지컬적으로는 우리가 강점이 있는 조합은 아니죠. 오히려 발밑이나 기술적으로 좋은 조합들인데 또 요르단 선수들은 중동 선수이니만큼 좀 피지컬이 단단하고 무거운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컨볼 싸움을 들어갔을 때는 조금 불리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우리가 주도하는 빌드업을 할 때 우리의 힘이 더 세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선수들 간의 적절한 간격 유지를 해서 공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하고 최대한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 주도하는 축구가 중요하겠죠. 또 세트피스 득점 역시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세트피스로 득점했던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생각보다 세트피스 득점이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세트피스 득점을 극대화시킨다면 우리 지공할 때도 더 편할 것이고 우리가 주도하려고 하는 축구에 꼭 필요한 양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요르단에서 주의할 선수는 알 나이맛과 알 마르디라는 선수입니다. 일단 알 나이맛은 지난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 상대로 아주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개인기로 여러 명의 선수들을 제치는 모습까지 보여줘서 개인 능력은 참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우리에겐 호재가 될 수 있고요. 알 마르디 역시 지난 경기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3개 어시스트를 기록할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타마리는 못 나오지만 이 두 선수가 또 우리나라에게 아주 위협적인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팔레스타인, 오만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전력차가 좀 많이 나는 상대라고 했다면 이번에 대결을 하게 되는 요르단과 이라크는 그 두 팀보다는 조금 더 강한 상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명보호의 전술과 전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요르단과의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홍명보호 아래서 좋은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